증시와에 대해 최인아입니다. 전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도 불구하고 발사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올 코스피는 이틀 연속 반등의 1930선을 되찾았습니다. 외국인들이 6거래일 만에 북한의 위협이 거의 정점에 달한 날 돌아왔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었는데요. 자, 간밤에 뉴욕에 또 한 번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4월 금통의 옵션 만기 변수도 있는 날인데 변동성 확대 주의보도 내려져 있지만 뉴욕 증시 분위기만 보면 달러 위협 없이 좋아 보이거든요. 우리도 오늘 추가적인 반등 이뤄낼 수 있을까요? 금통의 결과는 개장 후 1시간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살펴보죠. FOMC 의사록이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연준 의원들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거나 혹은 연내에는 종료해야 된다라는 축소 쪽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뉴욕 증시는 어쨌거나 이러한 연준발 랠리에 힘입어 다우와 S&P 500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 신기록을 썼는데요. 다우는 이제 정말 아주 높은 수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 역시도 연준의 의사록 호재에 상승했는데 프랑스와 독일은 2% 넘는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여기는 부자 증세 그리고 헬스케어 쪽 예산 감축을 통해 재정을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과도 정부는 올해 재정 빈축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의 긴축 기조를 약간 늦추면서 경제 성장 부양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등은 괜찮았는데 오늘 어떻게 될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시장의 대응을 위한 저희가 팁을 준비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주요 코너들 보시겠습니다. 네, 간밤에 다우는 14,800 정도였었는데 다우가 내년 말에 18,000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네요. 잠시 후에 글로벌 이슈 얘기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는 게 순서겠죠? 메리츠 정금증권의 강정원 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시초가 공략주였고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내다보고 들어갔던 게임 하이. 일단 중가상으로는 한 0.6% 상승했고 장중한 때는 시초가 대비 2%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AS부터 들어볼게요. 네, 시초가 3% 공략주 일단 짧게 좀 제시해 드렸는데 게임하이 오늘까지 일단 어제 시초가가 7,970원에 출발했으니까 8,210원 거기가 좀 그 가격대가 3%가 되겠네요. 게임하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3%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드로트 점유율 증가와 더불어서 올해 시적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 16,000원대까지의 매력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까지 일단 3% 목표로 해서 8,210원까지 한번 기대해보고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벤트 데이에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으로 상장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따끈한 종목 GD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GD가 한 3개월 정도 상장이 된 회사인데요. 예. 당시 공모가가 18,000원이었습니다. 회사는 2005년에 설립된 글래스 슬래밍 전문 업체고요. 지난해 기준 매출 비중의 99%가 삼성 디스플레이 향의 그 LCD 글래스 슬래밍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GD의 글래스 슬리밍이 적용된 패널은 그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에 공급되고 있고 2010년 이후에 태블릿 PC 시장 성장과 함께 급격한 외형 성장세를 좀 시현 중에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그 태블릿 PC용 이 패널 글래스 슬리밍 캐퍼의 70%를 점유하는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전문 슬리밍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글래스 슬리밍이라는 것은 그 두 장의 글래스 구성된 LCD 패널을 양면에 시각하면서 두께를 0.5mm 수준으로 줄이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주로 태블릿 PC와 노트북용 패널에 채택되고 있고 이 경각 단소화와 고해상도 트렌드의 수혜로 아주 그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역시 태블릿 PC 판매 증가 수혜를 들 수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태블릿 PC용 패널 글래스 슬리밍 캐파의 70%를 책임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올해 글로벌 태블릿 PC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해서 72% 증가한 2억 1,800만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태블릿 PC는 지난해 대비해서
166% 증가한 4,150만 대 판매가 지금 기대되고 있고, 또한 그 아이패드 미니 2의 레티나 패널 적용이라고 해서 이 그래픽 칩셋이 그 CPU에 붙어있는 저사양 그래픽을 말하는데, 이 레티나 패널 적용에 따라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 공급 가능성도 존재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슬림 매출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2012년 DD의 영업이익률은 39.6%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슬리밍 장비의 자체 설계로 생산성과 가동률이 좀 우수한 상황이고, 단위당 고정비도 아주 절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가 인하 정책을 펼치기에는 좀 삼성의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ITO 코팅 내재화를 통한 그 슬리밍 공정화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단가 인하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평가 매출도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위 각각 1,300억과 500억, 400억대를 좀 제시하고 있고요. 올해생 EPS가 3,352원입니다. 현주가 PER 7배 좀 약간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디스플레이 동종 업종들의 평균 예상 지금 PER이 2, 3배 정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가 급락이 저평가 매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보수적으로 한 PER 10배 정도 해도 3만 원대 배열심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GD를 주가 공략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임원 주식 매각 소식도 좀 있었고 4월 달에 그래서인지 주가는 조금 부진했었는데 들어가도 괜찮겠지요? 역시 가격대는 플러스 마이너스 3%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3%가 되겠고요. 네. 내일까지만 일단 3%가 도달하는지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그 결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 공략 종목은 GD였습니다. 강정훈 부장님 도움 말씀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월 11일 목요일 우리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도 반등세가 이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 4월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이 변수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4월 금통이 금리 결정 결과는 1시간 정도 후면 곧바로 휴대폰으로 아마 다들 전송을 받으실 겁니다. 요즘에 속보가 다들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북한도 미사일을 혹시 오늘 또 내일 쏠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역시 껴있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관심사가 아주 높은데 전문가들은 오늘 출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놓을까요? 뉴욕은 또 신기록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임형식 전문가님 그리고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는 1930, 그제도 일단 반등을 마지막에 주었었는데 오늘도 출발이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금일도 일단 해외 그 증시 상승 호주에 힘입어서 반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죠. 약 7포인트 상승한 1944포인트에서 현재 장이 시작하고 있는데 다행히 중기 이동평균선과 5일선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일도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물이라든가 대형주의 약세 흐름 면밀히 지켜봐야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전일 기관 매도에 힘입어서 상당히 좀 약세 국면이 전개되었던 한국전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의 경우에는 그 저가 메리트에 힘입어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리를 앞두고 신한지주를 비롯한 하나금융지주 이쪽에 대한 그러한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은행 섹터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최근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었던 SK 하이닉스 금일 일단은 다시 한번 반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금일도 역시 상승 출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삼성물산을 비롯한 일부 건설주에게는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3% 하락한 64,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금일 현대건설도 5% 정도 하락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 좋은데 건설업종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가 있죠. 금일 GS건설이 1분기 어닝 쇼크 소식이 나타나면서 GS건설이 일단 하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GS건설 쪽으로는 뭐 기관 매수세가 다소 유입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금일 그 GS건설 여파로 인해서 당분간 건설업종의 상승 모멘텀은 최근의 반등 랠리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GS건설이 그 어닝 쇼크가 나온 배경 요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2006년도부터 9년도까지의 그 호황기 때 그 건설한 수주의 자금 조달이라든가 설계 변경 비용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서 일단은 뭐 어닝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까지 여파가 크게 미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시장 전체 흐름은 건설주를 빼고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 건설주가요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한 것은 GS건설이 이렇게 1분기에 5,300억 넘는 영업 손실을 냈는데 이게 GS건설의 문제냐, 건설주 전반적으로 상황이 이런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산기를 좀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1940선 정도 좀 걸쳐져 있고요. 이번에는 코스닥을 볼 텐데 그 이전에 니케이의 출발 상황도 좀 전해드릴까 해요. 오늘 니케이도요 1% 넘게 또 추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되면 랠리가 계속 이어지는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갑니다. 이제 13,400선까지 13, 그 다음에 숫자가 4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코스닥의 출발 상황도 보겠습니다. 전일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쌍끌이가 이틀 연속 들어왔었는데 오늘은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개인의 매수세만이 조금 보이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540.29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출발을 했으나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를 조금 더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IT 업종에 대해서 지금 매수세가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가장 크게 상승했던 원동력은 바로 기술주의 상승이었죠. 기술주 중에서도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IT 부품 쪽에 어느 정도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총 상위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서울 반도체가 지금 1%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 반도체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어느 정도 LED 업황의 변화를 조금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가 LED 업황의 개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LED 업황 자체가 지금까지는 말이 많았지만 생각보다는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죠. 그만큼 마진 단가 자체가 그만큼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변하고 있는 LED 업황이 서울 반도체의 주가로 조금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셀트리온이 지금 2%대에 지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지금 강보학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지금 거의 뭐 상승 분위기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폭적으로나마 조금씩 빠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는 오늘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 자체가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코스닥에도 이런 영향이 조금 미친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특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같은 경우 게임주가 지금 또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적 게임주도 2%대 상승률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뭐 게임비리라든지 아니면 컴투스 그루가 한 번씩 다 돌아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는 그 흐름을 오늘도 한 번씩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 동향을 알아보러 한번 가겠습니다. 간밤 연준 FOMC 의사록에 대해서 또 환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북한은 아직까지 미사일을 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IBK 투자증권으로 가겠습니다. 김수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준의 양적 완화 속도 조절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아직까지 다수의 연준 의원들은 양적 완화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기는 했는데 향후에는 강세가 좀 주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북한은 아직 미사일을 안 쐈잖아요. 금통이 있는 날 외환시장 동향 좀 살펴주시죠. 예,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4.9원 하락한 1130.8원의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3월 패드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매입 관련 이견 노출 소식과 함께 달러화는 오랜만에 강세 전환하였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당 1.3070달러에 거래되면서 전일 대비 0.0014달러 하락하였고요. 엔달러는 달러당 99.78엔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0.75엔이나 상승하며 100엔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개된 패드 의사록에서는 양적 완화의 효용이 비용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으나 양적 완화 축소 및 종료 시기에 대해서 위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장은 양적 완화 지속에 대해서 기대감을 더욱 크게 가지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고 달러화 역시 강세 전환하였습니다. 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에 대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확건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엔달러는 100엔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다만 100엔 무렵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한 차례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상승 탄력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기적으로 110엔까지 열어둬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약해진 가운데 글로벌 달러화 강세의 영향을 받아서 달러원 환율 역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전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이 높은 편이지만 상당 기간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온 상황에서 시장이 리스크에 둔감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틀 일정으로 런던에서 개방된 G8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 도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그간 팽팽했던 긴장감이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서 간밤 여기에 NDF 환율은 전일 현물화 종가 대비 6.4원이나 하락한 1129.3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금일 4월 금통위가 내정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인하를 압박했고 일본은행이 역시 경기 부양책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이 부분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금리를 동결할 경우에는 크게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배당금 역송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달러 환율 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 환율 레인지는 1125원에서 1137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전망까지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 우리 김수만 연구원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11일 목요일 이벤트 데이입니다. 한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옵션 만기일이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쪽에 오늘 분석을요, 현대증권으로 가서 공원배 연구원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순차익 잔고가 지금 4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1월 대비해서 많이 준 거라고는 하지만 외국인들의 최근 동향이 좀 심상치가 않아서요. 오늘 예상해볼 수 있는 매물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 우선 순차익 잔고는 약 4.1조 원으로 지난 만기 대비 상당 규모 감소된 수준이지만 외국인의 대규모 차익 청산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번 옵션 만기의 경계 주체는 외국인과 금융투자로 한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매물 부담은 주체별로 외국인 2,300억, 금융투자 2,800억으로 총 5,100억 원 가량이 직접적인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만기 당일 제한적인 밴드 내에서 베이시스가 등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차익 거래는 중립 스탠스를 보일 확률이 높은 반면 바스켓 수요인 비차익 부분이 만기 당일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요. 일단 한 외국인 그리고 금융투자기관 합쳐봐야 한 5천억 정도, 그 정도의 매물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그럼 제한적인 매도 우위라는 전망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켜봐야 될 변수는 없습니까? 베이시스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예, 옵션 만기의 체크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베이시스와 합성 선물 가격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 베이시스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보면요. 선물 외국인의 매도 스탠스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베이시스 기준으로 0.8포인트 이하에서는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기 시작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1.5포인트 이상에서는 매수세 유입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물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베이시스의 진폭은 기존보다 더 큰 폭을 보이면서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아직까지 투자 주체별로 유의미한 합성 선물 누적은 관찰되고 있지 않아서 금번 옵션 만기에는 합성 선물을 활용한
컨버전과 리버셜 활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어 금일 종가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합성 선물 쪽은 조금 신경을 덜 써도 되는데 북한 이슈가 혹시 터져서 베이시스가 급락해서 물량이 쏟아질까 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네요. 혹시 그러면 중간이란 변동성이 있을 때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은지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예, 우선 금번 만기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대외 변수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오늘 베이시스가 지금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보인다면 외국인의 움직임이 양 방향으로 매수와 매도가 제한적으로 나올 것으로 만기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 옵션 만기는 선물 외국인을 자극할 많은 변수들이 중첩되어 있다는 데 주의가 필요한데요. 금통위의 기준 금리 결정 및 북한의 도발이 정점을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을 포함한 이에 파생되는 변수들이 출현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도발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 혹은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베이시스의 진폭은 큰 폭으로 흔들리면서 돌발 변수들에 대한 장중 변동성 확대가 각별히 필요한 만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 경험으로 판단을 해보면요. 잠재되어 있던 악재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시장 전면에 노출된 시점은 주가 조정 단계의 후반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의 마지막 단계인 페닉스반과 외국인의 셀 클라이막스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주가 변동성이 수반이 되었는데요. 현재 시점이 조정 단계의 마지막에 근접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 센티멘트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차적인 기술적 지지선이 1920선으로 단기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1920선을 기준으로 저가 매수 그리고 1965포인트를 기준으로 보수적인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정 단계 거의 마지막이니까 잘 한번 지수대하고 내가 가진 현금 어떻게 쓸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까지 들어볼 수 있었네요. 현대증권의 고원배 연구원님의 옵션 만기 전망과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이 주식 투자 시장이라는 게 알 수 없어서 재밌기도 하고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벤트 데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옵션 만기 관련된 집중적인 분석도 들어봤지만 금통위도 또 기다리고 있고 예상치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건설주가 또 폭락하면서 시장을 위협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건설주부터 얘기를 좀 해야 겠어요. 1939선 오늘 시장이 괜찮게 출발했는데 상승폭이 아직 아무런 뉴스가 터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상승폭이 제한적인 것은 건설주가 부진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다 무너지는데요.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GS건설이 얼마나 실적이 안 좋았길래. 그러니까 그 작년 한 3, 4년 동안 네. 중동 플랜트 이쪽에서 그 가장 호황기를 받았었는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자금 조달 비용도 올라갔고요. 최근에 뭐 원자재도 1, 2년 전에 큰 폭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원가 비용 상승이 그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 3분기부터 그러한 그 펀드멘탈의 훼손이 나타나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애널리스트들까지 깜짝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충격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1분기에만 한 5천억 넘는 그러한 그 적자가 시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가적인 것은 앞으로도 더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잠재적으로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목표가를 무려 38,000원대까지 대폭 하향 조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금일 그 차트를 보면은 그 42,000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추가적인 하락 국면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그 GS건설뿐만 아니라 이쪽 그 중동 쪽에 플랜트 비중이 높은 대림 산업의 경우에도 비슷한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때는 해외 쪽에 플랜트 사업하는 건설주가 그나마 국내 산업만 하는 쪽보다 낫다 그랬는데 이제 해외가 안 되니까 그쪽 사업을 하는 쪽이 오히려 불안하게 됐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3, 4년 전에 그 비용 문제이긴 한데 이러한 것을 인식해서 작년 그 하반기부터 동남아 시장으로 그 수주를 확대했는데 현재 그 건설사의 흐름을 보면은 특징적인 것은 뭐 일단 내수주에서는 뭐 현대산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물산 또한 최근에 사업 다각화를 통했기 때문에 최근 급락 여파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면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시 뭐 GS건설과 함께 과거 최대의 그런 그 중동 수혜주였는데 역시 그 삼성 엔지니어의 경우에도 뭐 원가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한 수천억 원대의 손실 발생이 그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주는 어떻게? 시장에서 우려되고 있는 그 삼성, 그다음에 GS건설, 대림산업은 좀 회피하시고요. 그나마 일단 뭐 어느 정도 그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긴 안목 차원에서 삼성물산이라든가 현대산업, 그다음에 뭐 소형건설사에서는 뭐 태형건설이 그나마 상당히 견조한 그러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섹터에서는 이들 세 종목을 압축해야겠고요. 나머지는 뭐 다른 섹터 쪽으로 일단 관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 국내적으로 건설업황의 경우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직면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괜찮은 쪽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대백화점하고 이제 M&A 얘기가 있는 동양그룹 오늘도 강세이고 무엇보다 LG그룹주가 어제 그렇게 두각을 보이더니 오늘도 아주 크게 상승하면서 출발부터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LG 디스플레이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전반적으로 LG그룹주에 대한 그런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그 펀더멘탈이 괜찮을 때 이쪽 그 ETF 섹터로 자금이 대규모 유입됐거든요. 최근에는 그 약세 국면이 지속되었던 LG화학의 그다음 그 수급도 양호해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LG전자의 뒤를 이어 금일은 LG 디스플레이가 약 3% 정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3분기까지 그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LG그룹주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상승한 종목도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 LG이노텍의 경우는 부담스럽지만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뭐 지금 매수해도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그룹주 당분간 3분기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너무 눌림목을 기다리면 못 살 것도 같아요. 네, 이제 LG그룹주 또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GS건설의 어떤 어닝쇼크 여파로 건설주가 동반부진하다면 코스닥에는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유독 밀린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실적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항상 좀 논란이 조금 많은 종목군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기업 탐방을 가보면 거기에 발주를 하는 뭐 트럭이 한 대밖에 없다는 그런 소문이 상당히 가보신 건 많았습니다. 아니고. 예. 그래서 저도 아시는 지인한테도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런 논란거리가 자체가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 그만큼이 과연 나는 기업인가 이런 의문점이 좀 많이 발생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죽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공정위에 또 가증금 부과라든지 아니면 뭐 셀트리온 사장에 지금 보면 27,000주가 지금 매도가 좀 나왔죠. 그런 상황 자체가 셀트리온을 조금 악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 셀트리온 이만큼 빠지는 와중에 다른 여타의 시총 상위주들이 올라가는 흐름이 조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 몰려있던 시총의 비중 자체가 지금은 다른 여타의 시총 상위주를 좀 넘어가는 과정이고 그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도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엔터 관련주가 시총 상위주들이 올라가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런 반복적인 학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시면서 아실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시총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빠지더라도 나머지 여타의 화학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상승을 하면 시장 자체가 좀 더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분위기가 지금 코스닥에 좀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실적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만 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 코스닥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에 있는 오늘 테마나 특징적인 종목들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리보넬링 수직 증축이 허용돼서 여기에 따른 또 테마가 오늘 또 부는 것 같습니다. 뭐 국보 디자인 또 뭐 다른 종목들 조금 더 이쪽을 살펴보고 다른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뭐 디자인으로 해서 뭐 국보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시공테크 같은 종목들이 네. 오늘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뭐 일단은 기대감에 오르는 종목군들이죠. 그리고 옵션 만기일 틈타서 테마성 재료가 조금 형성됐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 자체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지 여기에 대해서 테마성 거기에 대해 실적이 동반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는 아직까지 뭐 나타나기는 좀 힘들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SNU라는 종목을 조금 특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NU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에 도달을 했거든요.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우리가 SNU 같은 종목군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LCD 후공정 장비를 대는 회사죠. 거기에 대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5%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뭐 이렇게 SNU가 상한가를 도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 쪽에 대해서 지금 600억에 관한은 어느 정도 장비를 납품하겠다는 소식이 듣겼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듣겼는데 네. 매출이 200억 나오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200억 나오는 회사인데 600억짜리 수주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상한가를 조금 도달할 수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출만으로 분석을 해보면 장비 회사가 이런 점이 가장 좋죠. 보면 납품만 하고 나면 많이 팔리든 적게 팔리든 무조건 장비는 수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관없이 장비는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아실 필요가 있겠고 네.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상한가 한 번 더 그리고 두 번 더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의 수주를 본다면 600억은 상당히 큽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종목에 조금 추가를 하시고 계속적으로 지켜보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코스닥에 있는 그런 특징적인 종목군들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코스피 쪽에 가서 몇 종목만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LG그룹주 얘기를 했는데 아까 시작할 때 하이닉스도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네. 하이닉스가 의외로 조금 빠르게 부진했다가 곧바로 오늘 또 만회하는 모습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부 그 오버행 그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3만 원대에서 가격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바일 쪽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어차피 뭐 반도체 시장에서 치킨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그 뭐 2분기, 3분기까지 이어져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눌림목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3만 원대 돌파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3만 원대를 돌파한다면은 뭐 비수기인 2분기에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전개되겠지만은 일단 개인적 견해로는 그 3만 원대를 제한선으로 해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3분기 더욱더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 뭐 장기적 측면에서는 뭐 그 단기 매매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계속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뭐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으로 IT 섹터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 쪽에 다시 한번 안철수 테마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4.24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에 또 들어갔다는 이런 뉴스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안철수 테마주는 상당히 끼가 많습니다. 끼가 많은데 우리가 조금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종목군이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많이 오르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몇 분이나 가지고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항상 보면 시장이 불확실성이 대두가 된 와중에는 꼭 이런 인맥 테마주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 목요일 날 했었죠. 저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출연해서 그때도 안철수 테마주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잡지 말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는 상당히 빠졌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반등 또한 우리가 꼭 눈여겨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시장 자체는 지금 어닝 시즌이라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맥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틀 간다면 지금 어닝 시즌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2달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편입상 어닝 시즌 관련된 종목군들로 하시지 인맥 테마주는 우리가 지극히
단타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전일 수급 특징주를 좀 살펴볼까 해요. 현재 코스피는 1941, 코스닥은 540선 정도인데요. 전일 수급 특징주 보면서 오늘 투자 조언까지 이어서 받아보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죠. 자, 전일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특징주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인데요. 그 전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공통된 부분은 역시 1위부터 7위까지 LG를 달고 있는 종목이 무려 4개라는 거. LG전자, LG화학도 있었고요. LG생활건강 그리고 LG디스플레이도 7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사네요. 전일은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돌아온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4번째로 많이 산 종목은 현대제철, LG화학과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도 현대제철 다음으로 담았고요. 기아차도 빼놓진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특별히 현대차보다 기아차를 사랑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죠. 자, 전일 기관은 또 반대로 6거래일 만에 소폭이지만 사진 않은 그런 날이었는데 1위는 역시 오늘 좀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 많이 좀 정리했습니다. 유독 이 종목만 한국전력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LG전자, 세 번째가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도 기관이 약간 팔아요. 5위가 현대위아 오늘 조금 안 좋은 뉴스도 있는데 6위가 KT, 7위가 네, 기관도 뭔가 빠른가 봅니다. 삼성물산, 건설주를 7번째로 많이 던졌네요. 자, 전일 코스피 수급 특징주를 봤는데 외국인들의 LG그룹 사랑이 계속 드러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일 무려 그 LG전자 130만 주 이상을 매수함으로 인해서 대량 거래가 분출됐는데요. 일단 전일 그 외국인 대규모 매수세가 나타나자 기관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을 좌우하는 것이 외국인 수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의 펀드멘탈의 그 체질 개선,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눈여겨봐야겠고요. LG화학, LG생활건강을 비롯해서 그 현대제철, 포스코 그동안에 그 소외되었던 중국 그 소재 관련주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아차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저평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PER 4배 이러한 그 저가 메리트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 같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그 다소 엇갈린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그 외국인 물량을 연기금 쪽에서 받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었던 한국전력 쪽은 전일 약 86만 주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LG전자는 그 차익 실현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코덱스 인버스를 매도를 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200을 매수하면서 반전의 신호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 코덱스 인버스를 매도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당분간 1930포인트에서 반등 모멘텀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번에는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입니다. 역시 화면 보고 해석, 풀이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전일 코스닥에는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같이 있었죠.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들 순서대로입니다. CTC 바이오와 GS 홈쇼핑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과 메디톡스, EM텍, 성광밴드, 아트라스 BX가 있었고요. 기관은 어떤 종목 순서대로 많이 담았는가 보니 오스템 임플란트와 파라다이스, 다음 그리고 CJENM, 메디톡스 겹칩니다. 코나이 그리고 하이텍팜 이런 순서였군요. 최근에 코스닥의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혹은 공통적으로 사는 어떤 패턴은 없다는 분석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도 일부 나타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덩치가 큰 종목들, 시총 상위주들 사는 모습이죠. 그만큼 지금 패턴 자체를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장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개별주 장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과 대신에 기관에 공통적으로 사는 종목군은 바로 메디톡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메디톡스만의 흐름이 아니라 지금 바이오 제약군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랠리를 거의 1년 넘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다른 여타의 바이오 제약주들도 함께 끌어올리는 모습을 이때까지 나타냈는데 메디톡스의 근본적인 매출은 바로 필러죠. 성형외과에 하는 필러인데 그 매출 자체가 꾸준히 잡히고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매출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거기에 지금 추세적인 부분을 오늘 다시 상승을 하는 분위기는 다시 한 번 더 바이오 제약주의 한 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조금
확률적으로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셀트리온이 이만큼 빠지니까 코스닥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른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시장은 녹아있는 분위기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D-Day입니다. 어제는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D-Day인 줄 알았지만 미사일 발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오늘은 이벤트가 많아서 오늘은 정말 북한 관련 이슈를 빼고도 D-Day인데 당장 한 30분 정도 뒤에 나올 금통의 결과가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해서 환율을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명식 전문가님 오늘 조언 환율과 관련해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최근에 그 환율이 1,150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환율이 그 외국인의 그 매도 규모,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두 가지 요인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잣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1,150원 이상으로 1,200원대를 향해서 간다면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최근 2, 3일처럼 1,150원대를 그 기준으로 해서 하향 안정화된다면은 일단은 뭐 국내 시장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엔저 약세로 인해서 원화 강세, 즉 뭐 한 1,080원 이하로 내려가면은 또 국내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1,100원대 전후의 환율 움직임이 상당히 국내 시장에는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1,150원대 이상을 넘어가면은 상당히 그 힘든 장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환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그 작년도 보시면은 그 유럽발 재정위기로 여러 가지 펀더멘탈의 위험 요소가 있을 때 환율이 1,185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뭐 1,750까지 내려갔고요. 환율 안정이 진정이 되면서 작년 7, 8월 달에 약 한 1,040원대 전후에서 대규모 외국인 매수와 함께 코스피가 반등을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환율이 상승이 제동이 걸리면서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율을 일단은 뭐 투자 지표로서 삼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오늘 아침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역시 실적이구나. 실적되는 IT가 군계 일학인데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상로 전문가님 한마디 조언 들어보겠는데 건설주 대응법도 뭐 한 말씀 얘기해 주시죠. 아까 네. 코스닥만 분석해 주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건설주 정부 정책이 발현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주 스스로가 이 상황 자체를 헤쳐나가기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돕는다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건설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확률이 높은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주겠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강남 쪽에 어느 정도 아파트라든지 그런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이라든지 아니면 대우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이쪽의 대형주 계통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셔야지 다른 여타의 중소형 건설사들은 그만큼 더욱더 위험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좀 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믿을 건 실적입니다. 실적적인 분위기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의 분위기를 보시면 경기 부양 관련주고 이때까지 상승을 하다가 오늘은 바턴을 나스닥 기술주 쪽으로 넘겼죠. 그 말은 바로 실적에 대해서 어닝 시즌을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경기 부양주는 아직까지 좀 미약하구나. 대신 지금 실적은 바로 IT 쪽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다우 증시가 보여줬다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 수 있는 것은 IT 전기전자 이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실적이 끝날 때까지만 한번 보시자.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현재 엔달러 환율이 99.8엔대까지 들어갔습니다. 100엔대 오늘 안에도 돌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장 조언 주셨던 우리 두 분의 전문가 이상로 전문가님 그리고 이명식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추천해 주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에서는 미국 어닝 시즌 우려 속 기대감, SK증권에서는 코스피 PBR 1배에서 반등 시 저평가 종목이 유리하다.
동부증권에서는 악재의 해소 과정 마지막 고비만이 남았다 살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회사인 이수 엑사보드와 이수 엑사플렉스를 통해 스마트폰 부품에 진출했고 이항우 자회사를 통한 스마트폰 부품 관련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증가해 동사의 주력 제품인 MLB 관련 영업 환경 개선이 기대되는데요.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 장비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반사익 역시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 살펴봅니다. 지난주 ISM 제조업 지수와 미국 고용 지표 등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하지 못하면서 다소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지표 둔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타난 가운데 미국의 1분기 어닝 시즌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는 미국 증시를 위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이어서 SK증권 살펴봅니다. 최근 낮아진 최근 코스피는 대내외적인 이슈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PBR 밸류에이션이 1배 수준으로 낮아졌는데요. 2006년 이후 코스피는 PBR 1배 밸류에이션 레벨까지 4번 정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PBR 1배 수준에서 단기간에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최근 시장이 하락하면서 다시 도달한 코스피 PBR 1배는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번 코스피 PBR 1배에서의 반등 시 저PER과 저PBR 종목들의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종목으로는 기아차와 외환은행, 하나와 현대차, 동부화재 등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동부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의연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네, 전일 제차 미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요. 저희 증시 지금 현재 소폭 한 6포인트, 7포인트 정도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만기와 금통위가 있는 날인데요. 거기에 금주 초 해결될 것으로 보였던 대북 리스크가 미사일 발사 우려감으로 금주까지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증시 상황을 보면 금주 전체는 악재를 해소해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이제 구분응선을 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대북 리스크를 제외하면 전일 급등했던 유럽 증시를 보시더라도 아직 글로벌 증시의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이벤트성 악재가 길게 지배했던 저희 증시는 금주를 기점으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만기는 최근 증가한 변동성과 맞물려서 소폭이나마 매도 우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베이시스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폭이나 그리고 대북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환율과 연동해서 출렁거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변동성에 일단 유의하시고요. 오히려 관심은 금통위의 금리 결정인데요. 월 초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컸으나 최근 분석이나 리포트들을 보면 금리 동결의 무게를 두는 측의 의견도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최소 동결이나 0.25포인트 정도의 인하라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간혹 나오고 있는 0.5포인트 정도의 인하가 아니라면 금일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금주까지는 늘어난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현재 1940대 현 지수대에서는 철저하게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장이 이벤트성으로 대북 리스크로 인해서 한번 크게 아래로 출렁인다면 투자 금액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늘리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동부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의연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외국인이 전일에 복귀했는데 오늘까지 양시장 모두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40선, 코스닥도 540선 위쪽에서 움직이는 지금 이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키 찾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사상 최고치 이젠 스탠다드앤푸어스 500까지 신고가를 냈던데 역시 양쪽과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모멘텀이 됐습니다. 다우의 현재 지수가 14,800인데 내년 말까지 18,000선 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이게 누구의 주장인가요? 근거도 들어보죠. 와튼스쿨의 그 제레미 시겔 교수라고요. 이 사람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 바이블로 좀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작년에 그 단기적으로 한 1000포인트 정도는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 2000포인트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는 출구 전략으로 지지율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16,000포인트, 내년 한 18,00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8배에서 20배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공포지수의 추이가 고점에서 굉장히 후퇴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불안감이 상당히 희석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것은 15,400이었거든요. 근데 기술적 분석을 보면 뭐 15,400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로 보았을 때는 충분히 뭐 18,000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적 완화가 내년까지 유지된다는 전제를 좀 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양적 완화가 오늘 FMC 회의의 의사록에서 나왔지만 연말 전에는 양적 완화를 줄이거나 멈춰야 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그 18,000까지 가는 데 아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유동성이 시장의 큰 모멘텀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연준의 양적 완화에 대한 불신 때문에 미국의 여러 곳에서 달러화 대신에 금을 새로운 어떤 그 법정 통화로 지정하는 곳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왜일까? 이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죠? 결국은 그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서 달러 네. 자체가 가치를 잃어버릴 것이다라는 거죠. 정리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금을 법정 통화로 지정하는 주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12개 주 정도가 이것을 좀 지정하고 있다고 그러죠. 애리조나 주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의 최종 승인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유타주 같은 경우에도 금하고 은행에서 법정 통화를 2011년도에 지정을 했다고 하죠. 텍사스주도 역시 이런 상황인데요. 가장 핵심인 것은 이제 티파티라 그래가지고 공화당 내에 아주 그 보수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상당히 주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금을 되더라도 거래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자산 가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그 FRB가 100년 동안 그 달러화를 기축통화를 위해서 시장에 저변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바꾸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달러 가치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금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에 한 78% 정도 상승을 했다 합니다. 그렇지만 달러의 가치는 1%도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보다는 금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뉴스였네요. 그리고 헤지펀드 업계에서는 지금 일본의 국채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BOJ에서 매달 7조엔 정도 채권을 사주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일본 그 정부의 돈풀기, 국채 매입하고 연관성이 있는 뉴스겠지요. 지금 그 카일 바스 헤이먼 그 어드바이저스라는 그 매니저가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3년 전부터 얘기한 것은 일본 국채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붕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 7조엔 우리나라 돈 한 84조를 매달 그 국채 매입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일본 투자자들은 자국채를 대량 매도하는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채 시장이 패닉 상태에 왔고 그리고 일본 국채를 일본 투자자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이제 시장 붕괴 가능성을 좀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8년도에
미국 국채에서 한 10배 정도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국채에서는 300에서 400배 수익을 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하고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수익률이 크면 그만큼 위험도 크다라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고요. 일본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하셨던 GDP 대비로 공공부채 비율이 200%가 넘기 때문에요. 삐끗하면 아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일본에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지 몰라도 시장에서는 예의주시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번은 실기했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오늘은 하지 않을까. 기준금리 인하를요. 금통위가 진짜 지금 한 몇 분 안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조언 좀 들어볼게요. 시장은 그 북한 리스크도 있고 엔화 약세도 있고 금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1월달 작년 11월부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주가가 고점 치고서 주가가 떨어진 시점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통위 이후였죠. 그 시장은 금리 인하를 계속 기다렸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만약에 이제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또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0.25%를 하든 0.50bp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한국은행에서 정책 공조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양적 완화 가능성을 언급해 주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김준수 하는 총재 입장으로서는 그런 얘기는 좀 안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정책 공조 가능성을 아마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은 엔화 약세든 북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디디고 올라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한번 기대를 역시 걸어본다. 하지만 인하폭보다 경기 어떤 부양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의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는 아직은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금통위의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이죠. 전 잠시 후 금통위 결과 들고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